이제 2026년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솔직히 어떠십니까? 새해 첫날 특유의 설렘보다는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무거워진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가 평소 보전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 이미 1,400원을 넘었고 시장은 이제 1,500원을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 이게 정말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출에 좋다, 기업 실적엔 유리하다, 이 정도 이야기로 끝나는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이 숫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질서가 바뀌는 경계선입니다.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집을 버틸 수 있고 누가 시장에서 밀려나는지를 가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환율 1,500원이 되면 부동산 진짜 난리 납니다. 폭락해서 난리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난리 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환율이 부동산을 직접 흔드는지, 왜 집이 있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은지, 그리고 2026년 지금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게 무엇인지 차분하게, 하지만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겁주지 않습니다. 예측놀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조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격부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이 가장 먼저 흔들린 곳은 집값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직 가격 안 빠졌잖아.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곳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거래입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기 전에 거래가 먼저 멈췄습니다. 사려던 사람은 결정을 미루고 팔려던 사람은 호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안정이 아닙니다. 긴장입니다. 두 번째로 변한 건 심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심리는 항상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조금만 더 보자. 이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방향은 바뀐 겁니다. 아직 가격은 버티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움직인 건 대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은 뉴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대출부터 조입니다. 공시금리는 그대로인데 DSR 계산은 더 빡빡해지고 소득 인정은 보수적으로 바뀌고 같은 연봉이어도 대출 한도는 조용히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금리 안 올랐는데? 대출 아직 되는데? 하지만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버티지 못하는 곳부터 선별적으로 흔들립니다. 전세 비중이 높은 곳, 투자 수요 위주 지역, 실거주가 약한 단지, 이런 곳부터 조용히 압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2026년 부동산을 볼 때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겁니다. 아직 가격 안 빠졌잖아요. 가격은 항상 맨 마지막에 옵니다. 그 전에 거래가 멈추고 대출이 조여지고 심리가 식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단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은행이 갑자기 돈을 풀기 시작했는지 그 의미를 봐야 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RP 매입, 국채 매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푼다는데 그럼 이제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이 유동성 공급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경기 부양용 돈 풀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RP부터 보겠습니다.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고 며칠 뒤 다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장기 투자로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으로도 주식으로도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돈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 은행이 하루 이틀 자금이 막혀서 결제를 못하는 상황, 이걸 막기 위한 응급수혈입니다. 즉, 경기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지금 멈추면 사고 난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국채 매입입니다. 국채를 사준다는 건 정부가 발행한 빚을 중앙은행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보통 이건 금리를 낮추고 시장의 유동성을 장기간 공급할 때 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돈을 푸는데 금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금리는 계속 버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이 돈이 상황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부동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돌다가 사라집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 푼다 이퀄 자산 상승. 이 공식은 지금 국면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을 안 풀면 사고가 난다는 단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RP 매입은 위기 대응용 응급조치입니다. 국채 매입은 시장 신뢰가 이미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시점은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금융 구조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동산이 바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돈이 왜 PF 쪽으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PF가 좀비 구조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의 가장 위험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PF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PF는 관리 중이다. 위험은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PF는 정리된 게 아니라 연명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걸 좀비 PF라고 합니다. 먼저 PF가 뭔지부터 짧게 짚겠습니다. PF는 미래에 지어질 건물을 담보로 지금 돈을 미리 빌리는 구조입니다. 즉, 아직 존재하지 않는 수익을 먼저 당겨 쓰는 겁니다. 이 구조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분양이 계획대로 될 것, 금리가 낮은 상태일 것. 이 둘 중 하나만 무너져도 구조가 흔들립니다. 2022년 이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리는 급등했고 분양은 막혔습니다. 그 순간 PF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PF를 정리하면 건설사가 흔들리고 금융사가 흔들리고 지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시간 끌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둔촌주공입니다. 한때 한국 최대 재건축 사업이었습니다. PF가 막히자 공사가 멈췄고 금융이 멈췄습니다. 그때 시장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 이 정도면 정부가 개입하는구나.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둔촌주공은 해결 사례가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PF는 정리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시장에 퍼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리돼야 할 PF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업성 없는 곳도 연장됐고 이자만 계속 쌓였습니다. 이때부터 PF는 투자가 아니라 연명 구조가 됩니다. 은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리하면 손실이 확정된다. 차라리 시간을 벌자. 그래서 돈을 더 빌려줍니다. 신규 대출이 아니라 연장입니다. 이자가 원금이 되고 원금이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좀비 PF입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연체도 없고 부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상환하지 못합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하냐면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거나 분양이 조금만 더 막혀도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별 사업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문제입니다. PF가 흔들리면 어디로 전이될까요? 건설사입니다. 건설사가 흔들리면 금융사입니다. 금융사가 흔들리면 대출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막히면 부동산 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돈은 계속 푸는데
체감은 점점 조여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돈이 아니라 연명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돈이 아니라 무너지는 걸 막는 돈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겉보기엔 조용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압력이 계속 쌓입니다. PF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 그 부담은 결국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금리, 대출, 전세, 집값, 순서대로 전이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입니다. PF는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계산서가 안 나왔을 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 이상한 현상을 보겠습니다. 돈을 푸는데 금리는 왜 오르는지, 이 구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상한 신호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분명히 돈을 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정부도 시장 안정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돈을 푸는데 금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감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은 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고 자산 가격이 숨을 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돈이 필요한 곳과 돈이 흐르는 곳이 완전히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풀리는 돈은 시장을 살리는 돈이 아닙니다. 버티게 하는 돈입니다. RP, 국채 매입, 유동성 지원. 이건 확장을 위한 돈이 아니라 붕괴를 미루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은행은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대출금리는 체감상 오릅니다. 우대금리는 사라지고 가산금리는 붙습니다. 같은 금리라도 대출자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 신호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장이 중앙은행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푸는데 효과가 없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불안해지고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못 내립니다. 완전히 꼬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동산은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버티는지 무너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시장의 본질입니다. 상승장이 아니라 생존장입니다. 돈이 풀리는데 금리가 오르는 시장. 이건 경고등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경고가 어디에서 먼저 터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순서와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부동산 위기는 집값이 떨어지는 날 한 번에 오는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정해진 순서로 흔들립니다. 2026년 환율 국면에서도 이 순서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흐름이 앞으로 1년 동안 뉴스보다 먼저 나타날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금리가 내려가기 어렵고 은행은 대출을 조입니다. 그러면 사려던 사람은 멈추고 팔려던 사람도 멈춥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용해집니다. 뉴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관망세 지속, 숨고르기 구간.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1단계는 끝난 겁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는 건 전세 시장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값보다 먼저 전세가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시중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세 대출이 줄고 전세 수요가 약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는 이겁니다. 전세 문의는 줄고 역전세 이야기가 다시 슬금슬금 나옵니다. 아직 가격은 크게 안 떨어졌는데 전세만 먼저 흔들립니다. 이 시점이 보유자에게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비인기 지역부터 가격 조정입니다. 모든 지역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실거주 수요가 약한 지역, 전세 비율이 높은 단지, 신축 프리미엄만 남은 곳,
여기서부터 조용히 가격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뉴스에는 아직 잘 안 나옵니다. 일부 단지 조정, 국지적 하락. 이 표현이 나오면 이미 내부에서는 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야 사람들이 체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보유 비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높은데 전세는 안 받쳐주고 월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이때부터 보유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버겁다. 한 채 줄여야 하나? 하지만 이 단계까지 오면 이미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뉴스가 아니라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거래량입니다. 가격 말고 거래량이 먼저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줄어드는지 보세요. 이게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둘째, 전세가율입니다. 특히 같은 단지에서 전세가가 빠지는지 보세요. 전세가율이 빠르게 내려가면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보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은행의 말입니다. 은행은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대출 상담이 까다로워졌는지, 같은 소득인데 한도가 줄었는지, 이게 느껴지면 이미 시장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순서대로 흔들립니다. 거래가 멈추고, 전세가 흔들리고, 비인기 지역부터 조정되고, 마지막에야 사람들이 체감합니다. 이 흐름을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2026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될 선택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회복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상승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버티기, 그리고 구조조정입니다. 이 두 시나리오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먼저 버티기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이겁니다. 무너지지는 않는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급락하지도 않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산만 이 구간을 통과합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고정 수요가 있습니다. 실거주, 직주, 학군, 이 중 하나라도 확실해야 합니다. 둘째, 레버리지가 과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지금 수준으로 2년 이상 유지돼도 현금 흐름이 버텨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셋째, 전세에 목숨 걸지 않은 구조입니다. 전세가 10% 빠져도 추가 현금 투입 없이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집값은 정체돼 보여도 실제로는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버티기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훨씬 냉정합니다. 여기서는 가격이 아니라 사람이 정리됩니다.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탈락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금리 하나만 더 흔들려도 구조가 깨집니다. 둘째, 전세가 조금만 빠져도 현금이 막힙니다. 셋째,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매가 안 나간다. 문의만 있고 계약이 없다. 이 말이 들리면 이미 구조조정 국면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두 시나리오는 지역별로 동시에 벌어집니다. 서울이라고 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지방이라고 다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같은 단지에서도 갈립니다. 그래서 2026년의 질문은 이걸로 바뀝니다. 오를까가 아닙니다. 이 자산은 어느 시나리오에 속해 있는가? 이걸 지금 판단해야 합니다. 2027년에 가서 결정하려 하면 이미 선택지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먼저 이 신호부터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은 언제부터 떨어지나요? 뉴스에 뭐가 나오면 움직이면 되죠? 하지만 부동산은 뉴스보다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격이 아닙니다. 먼저 흔들리는 건 신호입니다. 환율 1,500원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은 이 순서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대출 조건입니다. 은행은 뉴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면 가장 먼저 대출문을 조입니다.
금리는 공식 발표 전에 조건으로 반영됩니다. DSR 계산이 더 빡빡해지고 소득 인정 비율이 줄고 같은 연봉이어도 대출 한도가 깎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직 집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직 괜찮네. 시장 멀쩡한데. 하지만 이미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전세 움직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전세 대출이 줄고 전세 수요가 약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세가 급락이 아닙니다. 거래 실종입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고 그대로 눌러앉거나 월세로 전환합니다. 전세가 멈추면 갭이 벌어집니다. 이 순간부터 보유자의 부담이 눈에 보이지 않게 커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급매가 아니라 급매 문의입니다. 진짜 하락장은 가격표가 아니라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가격이면 바로 나갈까요? 전세 빠지면 감당 가능할까요? 일단 던지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이 중개사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미 방향은 정해진 겁니다. 아직 가격은 버티지만 심리는 이미 뒤집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지역 간 격차입니다. 모두가 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율 국면에서는 먼저 이런 지역이 흔들립니다. 전세 비중이 높은 곳, 투자 수요 위주 지역, 대체 가능한 입지. 반대로 실거주 비중이 높고 생활 수요가 고정된 지역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가 멈춥니다. 이 차이를 못 보면 같은 시장을 보고도 정반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겁니다. 아직 가격 안 빠졌잖아요. 가격은 항상 맨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그 전에 사람이 빠지고 대출이 막히고 전세가 흔들립니다. 이 신호들을 읽을 수 있느냐가 2026년 부동산의 생존을 가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신호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순서로 확산되는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항상 늦게 반응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연금까지 동원하면 시장은 위기가 구조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곧바로 금리 하락을 막고 대출을 조여서 부동산을 질식시킵니다. 국민연금과 외환 수합, 그리고 전략적 환해지의 실체.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차분히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다시 연장한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한국은행 외환 수합 650억 달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의 달러를 환율 방어에 쓰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도 어차피 달러가 필요하다. 외환 시장에서 사는 대신 한국은행에서 빌리면 환율도 안정되고 연금도 편하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조입니다. 원래 구조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려면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고 환율이 오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외환 수합을 쓰면 이 과정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빌려줍니다.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늘지 않습니다. 환율이 덜 오릅니다. 여기까지 보면 좋은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막는 대가가 국민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략적 환해지를 보겠습니다. 환해지는 보험입니다. 환율이 떨어질 때 손해를 막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지금 쓰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 환해지를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약 59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환율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 구간에서는 환차익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연금이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 이익을 미리 차단한 상태다. 정부는 환율을 잡고 국민연금은 수익 기회를 포기합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큰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환율이 20원만 더 오르면 기회비용이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약 2,250만 명, 1인당 약 7만 원입니다.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1년치입니다. 이게 2년, 3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가 붙습니다. 30년 기준으로 누적 손실은 90조 원 이상, 1인당 400만 원 넘습니다. 연금 4개월치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선택을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뉴스 제목은
환율 안정. 하지만 실제 비용은 미래 연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최후의 수단이었을까요?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 넘습니다. 금리는 동결 상태입니다. 재정 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미뤄졌습니다. 가장 쉬운 카리가 먼저 쓰인 겁니다. 국민연금은 위기 대응 자금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생활비입니다. 노르웨이는 이 원칙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일본도 같은 실험을 했고 효과는 잠깐이었습니다. 연기금으로 환율을 막는 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항상 뒤에 옵니다. 지금은 환율이 조금 덜 오르는 대신 몇 년 뒤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넘을 때 시장 전체에 어떤 충격파가 터지는지 외국인, 물가, 외환 이 세 갈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 1,600원이 터뜨릴 세 가지 충격파. 환율 1,500원은 숫자가 아닙니다. 경계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시장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1,600원은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이 구간에서 세 가지 충격파가 순서대로 옵니다. 첫 번째 충격파,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외국인에게 환율 상승은 수익을 깎는 요소입니다.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오르면 달러 기준 수익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은 먼저 나갑니다. 조용히 빠지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붙습니다. 환율 1,500원은 그 가속 구간입니다. 이때 시장은 가격보다 유동성이 먼저 말라갑니다. 거래가 멈춥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충격파, 수입 물가입니다. 환율은 생활을 때립니다. 석유, 가스, 곡물, 원자재 모두 달러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는 시차를 두고 반드시 따라옵니다. 처음엔 체감이 약합니다. 그러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장바구니에서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때 소비가 줄어듭니다. 내수가 꺼집니다. 기업 실적이 흔들립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입니다. 세 번째 충격파, 외환 방어 압박입니다. 환율이 1,600원에 가까워지면 정부는 버티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외환 보유액을 시장에 씁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보유액이 줄면 신용도가 흔들립니다. 국가도 기업도 달러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위기는 현실이 됩니다. 이 세 충격파는 동시에 오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옵니다. 외국인, 물가, 외환, 이 흐름을 놓치면 뉴스보다 항상 늦습니다.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환율 1,500원은 경고등입니다. 1,600원은 비상등입니다. 그 전에 움직인 사람만 선택권을 가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개인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5개의 계기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들입니다. 2026년 살아남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 자산 대분, 현금 흐름, 부채, 연금 3층.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2026년의 부동산과 자산 시장은 얼마 벌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지킬 수 있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략은 공격 전략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1. 자산 배분. 한쪽에 몰려 있으면 탈락합니다. 2026년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한 가지에 묶여 있는 사람. 부동산 100%, 국내 주식 100%, 현금 100%. 전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면은 한 자산만 흔들리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율, 금리, 대출, 부동산, 소비. 이게 한 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가 버텨주는 구조. 부동산이 있다면 금융자산이 있어야 하고, 금융자산이 있다면 통화가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원화만 있으면 환율이 리스크가 되고, 달러만 있으면 국내 생활비가 리스크가 됩니다.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쪽이 70%를 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2. 현금. 많이가 아니라 쓸 수 있게. 2026년에 현금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을 사기 때문입니다. 이 국면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자산 가격이 아니라 현금이 말라서입니다. 전세가 밀리고 이자가 올라가고 갑자기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를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언제든 꺼낼 수 있느냐입니다. 잠겨있는 예금, 해지하면 손해나는 상품, 중도 인출 어려운 구조. 이건 현금처럼 보여도 현금이 아닙니다. 최소 기준은 이겁니다. 6개월치 고정비는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늘 불리합니다. 3. 부채. 금액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입니다. 2026년의 핵심 리스크는 빚의 크기가 아닙니다. 빚의 구조입니다. 특히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갱신 시점은 언제인지, 금리가 1% 오르면 월 부담이 얼마 늘어나는지, 전세 보증금 리스크가 있는지. 이걸 모르면 지금 괜찮아 보여도 위기 때 바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태는 이겁니다. 지금은 버티는데 한 단계만 나빠지면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조. 이 구조는 반드시 지금 손봐야 합니다. 위기는 여유 있을 때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넷, 연금. 이제는 3층 구조가 필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안 됩니다.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숫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반드시 3층으로 봐야 합니다. 1층, 국민연금, 의무, 최소 생활비. 2층,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 핵심. 3층, 개인연금, 내가 통제하는 영역.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안전하다는 이유로 전부 원리금 보장형에 두면 물가와 환율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연금은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분산시키는 자산입니다. 5번째, 가장 중요한 전략. 지금 내 위치를 아는 것. 2026년의 진짜 격차는 정부가 아닙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버티는 쪽인가, 준비하는 쪽인가? 나는 대출이 줄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한 번 흔들리면 끝인가? 이걸 지금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엔딩에서는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포인트로 마무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뭐부터 하면 되나?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환율 1,500원 되면 진짜 부동산 난리 납니다. 이 말은 집값이 당장 폭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 소란스러워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짜 난리는 조용히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아직 괜찮다고 말할 때 대출은 이미 줄어들고 전세는 이미 흔들리고 버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조용히 갈립니다. 이게 진짜 난리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숫자로만 먼저 나타나는 난리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데 금리는 내려가지 않는 이유, PF가 정리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어온 이유, 뱅크런 대비를 공식적으로 2배 올린 이유, 이 모든 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키워드의 시대가 아닙니다. 구조의 시대입니다. 2026년은 기회장이 아닙니다. 상승장을 기다리는 해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해입니다. 집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고 집이 없어도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닙니다. 점검입니다. 내 대출 구조는 어디까지 버티는지, 금리가 1% 더 오르면 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환율이 1,600원이 와도 내 자산은 살아남는지, 이걸 숫자로 아는 사람만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기는 뉴스보다 먼저 옵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자극적인 전망 대신 숫자와 구조로 경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환율, 금리,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